네, 안녕하세요. 노동법 1에 대한 모의고사를 이제 맡게 된 김용원 업무사입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좀 한 문제당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대리가 안 되도록 지금 법적으로 금지라고 있죠. 자, 2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떤 근로조건을 명시했을 경우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게 사실과 다르다. 다를 경우에는 세 가지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제 즉시 해지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손해배상을 법원에 가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에 가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요구하고 다른 바람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거주를 변경한다. 이때는 귀양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런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리하면 해지권자의 범위를 넓혀놨죠. 친권자, 후견인 혹은 노무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해야 되고 근로계약 체결 후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이 서면 명시사항이 있는 거죠.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 자, 여학생들이 이제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정 근로시간, 세 번째로 유급수유, 네 번째로 연차 유급휴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명시해서 이 사실을 교부를 해야 돼요. 근데 교부된 내용은 이게 계약을 할 때도, 체결할 때도 교부를 해야 되고, 이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될 때도 이 내용을 교부하도록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바뀌는 내용이라든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법령이나 근로자협회와의 서면 합의, 혹은 이제 단체협약, 취급규칙 이런 게 바뀌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은 교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이 될 때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부하도록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맞죠? 자, 5번은 이제 최근에 바뀐 법령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그런 게 있어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시용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용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용계약은 이런 구조입니다. 근로자를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나중에 이제 이 시용기간 다음에 본채용을 하는 건데 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채용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시용계약 자체가 근로계약이에요. 단지 이 기간 동안에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해서 일을 진짜 못하시면 우리가 해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약권을 위반한 자, 근로계약을 체결된 것이고, 그리고 본청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본다. 자, 그런데 이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해고의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 단지 아무리 이게 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해고니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해야 된다. 넓게 인정한다는 이유로 너무 마음대로 해고하지 마세요. 이런 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시용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본채용이 되고 나면은 시용기간과 본채용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내용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2번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고의 요구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뭔가 하면은 원래는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해고 예고 조항이 면제가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게 기간으로 따지면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습근로자이건 일용근로자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냐 아닌 거냐 이게 중요한 거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1번 맞죠, 그죠? 2번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선택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적용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네, 이건 그렇죠. 뭔가 하면은 우리 회사는 이게 계약을 할 때 시용계약을 할 수도 있도록 이걸 취업규칙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용계약이다 명시가 돼야지 이걸 시용계약이다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건 정규직으로 채용된 거죠. 그래서 이건 시용기간입니다. 시용계약입니다. 명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2번도 봤고요. 3번
3번에 틀렸죠, 그죠?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됩니다. 그러니까 시용기간 지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되면은 시용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가지고 연차휴가, 퇴직금 이런 것들 산정을 해야 된다. 3번이 틀렸네, 그죠? 그 다음에 4번,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은 해고다 보니까 해고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는 거예요. 해고는 근로계약에 대한 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서면 통지. 그런데 이 서면 통지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서 서면 통지해야 되는데 이 사유는 뭐 그냥 본 채용을 그냥 안 하겠습니다. 시용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본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근로자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어줘야지만 서면 통지한 거다. 만약에 서면 통지하지 않게 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되는 거죠.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제 본계약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 그러니까 일종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때는 넓게 인정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 그게 인정돼야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오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반수가 있는 노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단체백에 체결되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 이거 뭔가 하면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적어도 피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이게 불이익 변경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노조가 단체 협약으로 이 내용들을 단체 협약으로 동의해주게 되면은 소급적으로 동의해주게 되면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단협으로 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드릴게요. 이걸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동의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협으로 소급적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근로자의 과반수에 있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있는 겁니다. 과반수 노조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어요.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네, 그렇죠. 취업규칙은 노조의 단체백이 아니에요. 취업규칙은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동의했으면 이게 비조합원이건 조합원이건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조합원에게도 취업규칙은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 그러니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았으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럼 동의가 필요 없으면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 청취를 밟지 않았어요. 의견을 청취를 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이게 불이익하게 변경했을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으면 그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 무효가 되는 거줍니다. 하지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3번도 맞고요. 4번이 이제 판례 내용이죠.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서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취업규칙에 대한 불이익 변경은 이 불이익 변경이 적용되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전체가 불리하다. 그때는 이 전체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회사가 2개 이상의 집단이 있어요. 집단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2개를 보셔야 돼요. 하나가 이게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는 경우, 또 한 가지가 이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케이스. 그래서 이 2개 집단이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다. 여기는 생산직, 여기는 사무직 이런 경우에는 불리한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2개 이상의 집단이 있긴 한데 이 2개 이상의 집단이
사실은 하나의 근로조건 3개 안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승진하면은 이게 적용되는 거다 이런 거줍니다. 그러면 당장 불이익을 받는 집단도 불리한 거지만 당장 불리하지 않지만 향후에 불이익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집단도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때는 이 집단, 예상되는 집단과 직접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함께 봐서 이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에 돼 있는 겁니다. 자, 그게 4번 내용이에요. 자, 동의 주체에 맞죠, 그죠? 예상되는 집단도 포함해서 동의 주체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시가 맞습니다. 5번,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단체 협약에만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 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징계를 할 때 징계 사유가 있잖아요. 근데 징계 사유가 단체 협약에 징계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자, 지역규칙에 이 징계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규칙에 징계 사유를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1번, 2번, 3번.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단체협약에서도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도 1번, 2번, 3번을 이 사유로 가지고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역규칙에서 4번을 추가한 거예요. 징계 사유로. 그럼 4번의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역규칙은 징계 사유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징계하기 위한 근거 규범이 지역규칙이에요. 따라서 지역규칙에서 징계 사유를 추가해서 징계하는 것, 이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단체 협약의 이 모양이 우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뭘 두는가 하면 단체 협약에 징계 배제 조항 이런 것도 두는 거죠. 이게 무슨 조항인가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단협으로 단협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요 사유를 빼고 나머지 사유를 가지고는 징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두게 되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단협만 가지고서 징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같은 사유인데 저촉이 돼요. 상호 저촉. 어떤 징계 사유가 상호 저촉이 되고 있을 경우에도 단체 협약이 규범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체 협약만 가지고서 징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이 징계 배제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단협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으니까 지역규칙에서 추가해서 징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틀렸네, 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엔 판례에 따른다. 보통 이제 가로 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엔 판례에 따른다.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이런 문구를 두는 것은 이 지문 안에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없는 지문은 이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지문이 빠지게 되고요. 이게 판례가 있으면은 가로 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이런 조항들을 보통 두게 되죠. 자, 1번 노동조합에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평균임금 보시게 되면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이죠. 자, 1일 평균임금에다가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3개월치 임금 총액,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치의 임금 총액을 분자에 집어넣고, 자, 분모에 3개월치의 날짜수를 집어넣죠. 총 날짜수. 자, 이렇게 해서 하루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들 혹은 내가 권리를 행사한 그런 사유들, 그런데 불구하고 임금이 다운되는 이런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분자 분모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 평균임금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분자와 분모에서 이걸 제외하세요. 이런 사유들 두게 되겠죠. 그런 사유가 8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습 사용 중기간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쟁의기간이 있죠. 쟁의기간. 자, 쟁의기간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단결권의 단체 행동권 행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 돈이 안 나오는 거죠. 돈이 안 나오는데 분자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게 1일 평균임금에서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쟁의가 위법하다 그때는요,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키는 거예요. 즉, 이 분자의 임금 영혼을 포함시키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법한 경우에는 이제 분자 분모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 참가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 그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된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직장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이 근로자가 쟁의 행위를 위법하게 했다.
혹은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확하게 참여했을 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뭘 보는가 하면 위법한 쟁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법할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안 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이걸 포함해가지고 산정한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직장 폐쇄와 쟁의 행위가 결부가 될 때는 마지막에 쟁의 행위, 노조가 했던 쟁의 행위가 위법하냐, 적법하냐에 따라서 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적법한 직장 폐쇄니까 결론적으로 위법한 쟁의 행위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고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3번. 직위 해제가 되었던 기간은 산정기초에 포함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외되는 기간을 8가지로 두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8가지는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들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행사 기간이에요. 그런데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것들은 이걸 포함시키는 겁니다. 불리함을 그대로 감수를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직위해제 기간, 이런 뭐 정직, 징계 이런 기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들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포함시키는 식으로 우리 판례에서는 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근로의존 법령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랐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틀린 질문이죠.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시행령 4조를 보시게 되면 이게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걸 노동부 장관에게 맡긴다.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거냐? 산정할 수 없는 거죠. 이 경우는 첫 번째,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에게 이걸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평균임금의 기본 취지가 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부적당하다. 즉 현저하게 고의로 높였다. 혹은 현저히 낮아졌다. 자, 이런 케이스도 사실상 평균임금 취지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봐서 이런 경우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이해해서 노동부 장관이 원래는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노동부 장관이 정해두지 않았어요. 않았으니까 주로 이제 법원이 거기에 대한 판단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틀렸고. 5번.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좀 어려운 질문이죠, 실제로. 왜냐하면 수습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되는 기간으로 우리 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구조인가 하면 만약에 근로자가 한 3개월의 수습을 거쳤습니다. 3개월. 수습인 거죠. 요 수습이 지난 다음에 요 시점에 만약에 산재가 터졌어요. 업무 상재가. 그런 경우에 산재 급여라든지 그 사용자가 해야 되는 보상 형태는 요때가 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이죠. 받는 생활임금. 그래서 요때 받는 돈만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속에 수습이 깨는 경우에는 요거 빼고 요 기간 동안을 가지고 산정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에 사고가 났어요. 요 기간 중에 산재가 당한 거죠. 그러면 수습 기간 중에 근로자의 평균적인 생활임금은 수습기간 동안에 받는 임금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습기간 동안에 받는 임금을 가지고 보상을 하더라도 이 생활임금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하지 않고 수습기간 중에 다칠 경우에는 이때의 금액을 가지고 주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그게 이제 5번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겠죠. 그죠? 5번 맞아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건 좀 해석하면 우리가 보통 외근근로라고 그러죠. 외근근로. 자, 재량근로. 만약에 근로자가 재량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근로자예요. 뭐 연구라든지 뭐 설계 분석 업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고안이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든지 프로듀스라든지 자, 이런 분들의 업무는 만약에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그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정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외근 간주예요. 밖에서 근로했을 경우에 그냥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근로시간을. 그때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재량 간주, 재량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이 바로 나왔네요. 그죠? 외근 간주예요. 이건. 밖에서 근로한 겁니다. 밖에서 근로한 바람에 실제 근로시간이 산정이 안 돼요. 그때는 일주 40시간 아니에요. 법정이 아니고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집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2번도 틀렸죠. 그죠? 3번.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처리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자, 4번 문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것도 나오는데 3번, 4번 지문은 연장 근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장 근로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연장 근로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합의 연장. 합의 연장은 근로자가 한 주에 40시간 근로를 하고 근로자와 상호자 합의하게 되면 12시간까지 연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합의 연장입니다. 두 번째가 응급 연장. 자, 응급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 40-12 알파가 가능하다. 이게 응급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40-12로 끝나지 않고 더 연장으로 할 수 있다. 이건데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되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 그 다음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로자의 동의. 여기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 이거죠. 과거에는 이 특별한 사정을 뭐 천재지변, 자연재해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을 범위를 넓혀놨어요. 단순하게 자연재해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 뭐 설계의 고장을 이제 고치기 위한 그런 조치들, 그 다음에 소재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이런 조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급하게 이 주문량이 증가를 했어요. 과거에는 주문량의 증가를 특례 이 응급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가지고 이거 빨리 안 하면은 손해가 처리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40-12 알파를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넓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그런 질문이에요. 자, 지문 내용을 좀 나중에 답안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뭔가 하면은 4번은 특례 연장입니다. 이 세 번째 사유 연장으로에 대해서 특례 연장. 자, 특례 연장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업이 특례 사업이에요. 이게 특례 사업인 경우에는 그냥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요거만 있으면은 40-12 알파가 가능합니다. 요게 특례 사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만 있으면은 가능한 사업을 특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특례 사업이 뭐가 있는 거냐? 굉장히 많았죠. 과거에는 이게 26개 업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 줄여가지고 5개 업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송이 주로 운송업. 육상 운송, 항공 운송, 뭐 이제 그 다음에 운송 관련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건업. 자, 그런데 여기서 운송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육상 운송에서 뭐가 빠졌는가 하면 노선 여기에 운송. 쉽게 말하면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이 특례 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버스가 주로 뭐 여러분들이 졸음운전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졸음운전 하는 이유가 근로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였죠. 버스 사업이 특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40-12 알파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 8시간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피곤한 거죠. 피곤하니까 졸음운전 한다. 보니까 버스는 특례에서 빼야 하지만 52로 이게 줄여야 하지만 졸음운전 같은 게 안 생기겠네. 이런 목적으로 다른 운송사업은 지금 특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전기 노선을 여객하는 분들, 이런 운송 기사분들은 특례 사업에서 배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 케이스예요. 요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2시간 초과가 안 돼요. 운송사업은 되지만 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은 여기에서 배제를 시켰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를 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틀린 질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는 탄력 시간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임신 중은 탄력은 안 되지만 선택은 할 수 있고 연속 근로자들은 탄력도 안 되고 선택도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줄 때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프린트에 있을 테니까 제가 상세히 질문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우리가 연차휴가를 보시게 되면 1년 근무하면은 15일이 나오죠. 15일. 2년 근무하면 15일이 나오죠. 3년 근무하면 16일이 나오죠. 이런 거죠. 그런데 1년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한 개씩 나옵니다. 만약에 1년 전체를 개근하게 되면 11일이 나오겠죠.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봤냐면 15일 속에 11개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11개를 쓰게 되면은 15일에서 깠어요, 그걸요. 15일에서 빼기 1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일과 11일을 연동을 시킨 거죠, 이게. 11개가 15일 속에 포함되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면 공제를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이 안 되는 분들의 연차휴가가 상당히 좀 불안해집니다, 이게. 이걸 쓸수록 15일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다음에 연차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11개 따로 주고 15일 따로 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빼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있냐 물으면 그 질문이고 1번은 틀렸죠. 2번 사용자는 이제 연차휴가를 가름해서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요거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휴일이 있고 가운데가 평일이에요. 평일이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봤자 이게 효과가 안 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나왔지만 마음은 콩밭이에요. 그죠? 일이 되겠어요? 바로 내일이 휴일인데 또 안 되니까 사실은 이 날짜는 연차휴가로 쓰는 게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휴가 쓰면은 3일을 연속으로 쉬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연차휴가는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날짜는 나왔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날을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 날짜를 전체 근로자에 의해서 연차휴가로 깔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이게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면 합의가 있으면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당 근로자 아니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예요. 그걸 알고 있냐? 물어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3번.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 촉진 조치를 취해서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죠. 어떤 케이스가 하면 연차휴가는 약간 내가 목이 걸걸하죠, 그죠? 어제 너무 강의를 이제 강행군을 해서 약간 목이 상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요 15일이 나오고, 요 15일에 대해서는, 이제, 휴가 촉진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휴가 촉진 그런 상세한 절차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을 쓰라고 했는데 쓰지 않게 되면은 이거 보상할 필요가 없다. 보상을 면제가 된다. 이런 조항이 촉진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15일은 촉진하게 되면은 보상 의무가 사라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년 되기 전에 11개가 있잖아요. 11개. 11일. 요거는 과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촉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1개에 대해서도 쓰라고 하면은 남아있는 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을 추가를 했어요. 약간 이제 실무적으로는 까다로운 조항인데 그냥 1년 미만 된 근로자에게도 휴가 촉진 조치를 취해서 보상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조항을 신설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맞죠? 그죠? 자, 4번.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케이스가 하면 1년 안 된 근로자들은 11개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월 1일자에 입사했으면은 2월 1일자로 한 개 발생합니다.
이걸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원래 모든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럼 2월 1자 발생한 한개 휴가, 3월 1자 발생한 한개 휴가, 이런 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 3월 1자 발생한 한개 휴가는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1년 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실상 그 다음에로 다 넘어가게 해요.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2월 28일까지, 3월 30일까지 써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2년차 때 연차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1년 되기 전에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최초 근로가 끝날 때부터 최초일로부터 1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면 12월 31일까지 이걸 다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냥 1년이 지나지 않고 다 정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꾼 거예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놨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안 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연차휴가는 사용자 기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아니죠.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기한은 1년입니다. 1년.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은 임금이니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연차휴가 자체의 사용 기한은 1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위해제는 징계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맞죠? 직위해제는 징계가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징계는 과거의 어떤 비행에 대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겠다. 이게 징계고 직위해제는 장래의 직무에 대한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직무를 맡게 되면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장래의 어떤 직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위해제도 절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벌, 직위해제는 장래의 직무에 대한 예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장면은 이런 거예요. 징계는 과거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개최해서 소명계를 주고 징계를 의결을 해야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거니까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전직이죠.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 맞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전직은 어떤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근무 장소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에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게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정한 거죠. 근로계약의 장소가 서울입니다. 업무 내용이 뭡니다. 정해둔 거예요. 정해둔 경우에는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령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근로계약에 근무장소 업무 내용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안 된 이유는 넓게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재량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보는가 하면 사용자의 재량이 남용된 게 아닌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넓은 재량. 그런데 재량이 남용된 게 아닌가 보는 겁니다. 남용된 구조는 두 가지 보는 거죠. 하나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여러분들 이거 다 그냥 제가 날려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이제 갈 길이 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다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자, 이걸 비교해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될 정도를 벗어난 정도로 현저하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면은 권리가 남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신의 측상에 협의를 봐야 돼요. 신의 측상에 협의 절차. 자, 요거를 가지고서 이 전직에 대한 명령권이 남용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그러면 요 신익상 협의 절차, 요거는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협의 절차는 이걸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 이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게 4번이죠, 그죠? 4번이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요걸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 이 전부 처분이 권리 남용이냐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겠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자, 5번 대기 발령 후에 이제 당연퇴직한다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당연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이 맞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많은 회사가 대기 발령을 해놓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기 발령 사유가 해소가 안 되면은 당연퇴직한다 이런 말 도는 겁니다.
그럼 이 당연퇴직은 뭐예요? 당연퇴직은 우리가 근로관계가 끝나는 케이스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케이스. 첫 번째로 사직, 두 번째로 해고, 세 번째로 자동 만료. 그럼 당연퇴직은 사실상 자동 종료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동 종료가 되는 게 맞냐 이거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는 3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의 기간 만료. 자, 그 다음에 이 무기약이나 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년 통보. 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끝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아닌 거죠. 그럼 이렇게 당연퇴직을 했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끝났으니까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이 케이스는 해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을 해야지만 해고의 이유로서 우리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죠. 즉 당연퇴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거라고 한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회사 분할에 관한 얘기. 회사 분할에 관한 내용은 2차에서 한번 기출된 적이 있고 1차에서는 회사 분할이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회사 분할을 그냥 문제화 한번 시켜본 겁니다. 자, 8번. 다음 중 회사 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사 분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상법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변동되는 그런 내용들이 뭐 합병이 있을 수가 있고 영업낭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할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때 이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거냐? 승계가 된다. 영업낭도 원칙된다. 만약 원칙이 되는데 이게 승계를 거부하게 되면 요거는 해고가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승계 거부는 해고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승계가 되는데 요 승계를요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어요. 절차적으로 정당하면은 자, 절차적으로 이 근로자들에게 이 분할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경우에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은 승계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근로자의 동의 관계 없는 거예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으면은 승계되는 거죠. 이런 구조고. 자, 그다음에 뭐 여기서부터는 거부권 행사. 영업양도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난 가지 않겠다 할 수 있거든요. 영업양도는 특히나 일부 양도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살아있는 거니까 나는 가지 않을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할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가 원칙은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 근로자를 좀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하기 힘드니까 이게 해고에 대한 조항을 피하기 한 목적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한 목적으로 이 분할을 활용한 거다. 이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 분할의 내용 자체를 근로자를 해고하기 한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외적으로 해고에 대한 법령 회피에 요걸 목적으로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사용자 입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런 판례 법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회사 분할에 관한 이제 정의 조항을 그냥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 2번 분할한 회사의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로관계도 승계의 계획서에 집어넣어서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맞고 3번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허용된다. 맞죠? 4번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승계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승계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하지만 그러면 거부도 안 되는 거죠? 나 안 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해고의 법령을 피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승계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체 배약에 어떤 절차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사실을 통보해 줄 의무가 있으며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처분은 무효이다. 뭐 이건 틀린 내용이죠. 징계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징계가 정당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게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세 번째로 수단이 정당해야 돼요. 절차 같은 경우는 보통 변명의 기회를 얘기합니다. 소명기회 같은 경우. 소명기회나 뭐 징계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에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징계에 대한 소명기회를 줍니다. 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면 소명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걸 안 주게 되면 이 징계는 무효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이런 소명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줘야지만 되는 거냐? 뭐 그렇지 않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 안 주더라도 우리가 효력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시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모순적인 판례죠. 뭐 그래도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규정이 없는 거죠.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작이 되었어요. 1번이 틀렸죠, 그죠? 2번. 근데 우리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자, 그럼 징계위원회 개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이 징계를 당하는 근로자한테 소명기를 줘야 되는데, 모든 그런 혐의 사실 건건이 다 묻고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모두 다 물어야 되는 거냐? 뭐 그렇게 하지만 인정이 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그게 이제 2번이죠. 3번.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심할세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징계 사유가 심할세 제출했는데 여기에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이 업무상 명령이 되겠죠. 자,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때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심할세에 대한 제출 명령이 만약에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 그때는 정당한 명령이 아닐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케이스가 심할세 제출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 하는 겁니다. 사건의 경위 보고.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심할서 제출이 뭐 반성문을 요구하는 거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형태의 심할서라고 한다면 이건 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요런 경위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초등학생이 반성문 쓰는 거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어요. 이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것이고 정당한 명령이 아닐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3번의 내용이고. 자, 4번.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를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 절차에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징계 절차를 할 때 보통 원징계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징계위원회 개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위원회 한번 개최했을 경우에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징계가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한 번 더 재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재심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재심, 뭐 징계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징계위원회에서 절차에서 A라는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했어요. 근데 재심에서 A라는 사유만 끌어들은 게 아니고 B라는 사유도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재심에서 이 징계 사유로 이제 원래 삼지 아니한 그런 사유를 추가하게 되면은 B라고 하는 사유는 재심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심위원회에서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게 되면 얘는 재심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그게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에서의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사생활상의 비행은 징계사유가 안 되죠. 개인 문제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문제지 회사가 밖에서 내가 뭐 한 거 가지고서 징계한다. 이건 안 돼. 원래는 밖에서 하는 문제는 국가가 형벌권 행사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회사의 문제는 아닌 거죠. 회사는 회사 내의 질서에 대한 위반 문제로 징계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상의 비행을 하더라도 이 사생활상의 비행이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고 사업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비행이다. 혹은 기업의 사회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토지공사 이런 사건들, LH 사건 같은 경우에 LH 사건에 LH 직원들이 밖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닌 거죠.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생활상의 비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이 기업의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이런 케이스니까 얼마든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인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10번. 헌법 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예, 이게 32조 3항이죠. 자, 2번. 국가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헷갈리는 질문 중에 하나죠. 32조는 1항은 두 가지 임금이 나옵니다. 하나가 적정임금, 또 한 가지가 최저임금이에요. 적정임금은 보장에 노력하는 겁니다. 이건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적정임금은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최저임금은요, 법률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정임금이냐, 이게 최저임금이냐 구분하셔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수학으로 특별하게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2조에 보시면 6항 보시면은 4번이죠.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그리고 전물 공경의 유가적은 법률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해줍니다. 이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맞고요. 5번도 가끔 잘 나오죠. 2항 내용입니다. 32조 보시면은 1항은 근로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 2항은 근로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로의 의무, 이거 의무를 가진다? 근로해야 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근로의 의무는 해야 되는 건데 난 싫어요. 난 쉬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근로의 의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연 이 근로의 의무가 뭔지 그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푹 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지만 실업급여를 주는 구조로 법률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근로의 의무가 뭔지에 대한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하세요.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상시 4명 이내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만 묶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은 전면 적용하고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분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전면 적용,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사용에는 완전 적용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선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원,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특별한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4인 이하는 부분 적용이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적용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해고죠, 해고. 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고는 예고해야 된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해고는 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금지기간. 그때 4인 이하는 예고와 해고 금지기간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유가 없이 해고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서면 통지해야 된다. 요거는 4인 이하 사업장 적용하지 않지만 해고는 예고를 해야 되고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요거는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은 4인 이하는 대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은 뭐 이제 한 주에 1시간 근로할 수 있고 12시간 연장으로 한도 연장으로 하게 되면 곱하기 1.5로 적용해야 된다. 0.5로 추가 적용해야 된다. 이 내용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로시간은 좀 이제 많이 좀 할 수 있는 이런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근로자에게 좀 약간 불리하게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식으로 만들어 둔 거죠. 근데 근로시간도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적용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 자, 휴게시간은 4인 이하도 적용돼요. 휴게시간은. 그 다음에 주유. 자, 휴게와 주유는 4인 이하도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금 문제. 임금 문제는 거꾸로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임금은 뭐 중요하니까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휴업수당이에요. 자,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여기에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이해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조건의 명시는 이제 그거죠. 내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명시해야 된다. 이건 4인 이하도 당연히 명시해야겠죠. 당신의 임금 어떻게 되고, 당신의 근로시간 어떻게 되고, 명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건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휴일이죠. 근로시간은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주휴일만큼은 적용된다. 이게 우리 법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법령 요지 등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론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법령 요지 등을 개시하는 이 조항은 적용이 배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고는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죠? 해고, 예고 조항 적용한다. 휴업수당은, 임금은 다 적용되는 거지만, 휴업수당만큼은 적용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D끝 미음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구조인가 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겠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 이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해고가 있을 날부터 3개월 안에 자 진호에 가서 구제를 신청합니다. 구제를 신청하고 그럼 이때로부터 이제 이걸 조사하고 신문에서 판정을 내려요. 부당해고면은 구제하는 명령 떨어질 거고, 부당해고 아니라고 한다면 기각하는 결정이 떨어질 겁니다. 자, 이게 불만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받은 날부터 구제명령서를 이거 서면을 해야 돼요. 다 서면으로. 자,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요. 그 역시 중노위가 이걸 가지고 조사하고 신문합니다. 조사하고 신문하고. 자, 이걸 가지고 또 재심 판정해요. 이것도 서면으로 판정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게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면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자, 확정이 안 돼 있으면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근로자들, 사용자들이.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는 겁니다. 따르지 않다 보니까 너무 노동위원회의 어떤 그 결정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더라도 요거 따르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자,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게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이게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이 기준이 아니고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회 매년 2회 그리고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이행강제금 매년 2회, 그리고 최대 2년까지 하게 되면 만약에 근로자가 이 사용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8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2천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2년 하게 되면 뭐 많으면은 8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묻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매년 2회에 보면 관계없는데 기준이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니고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회 범위로 된 겁니다. 자, 2번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구제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했거나 혹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권인이간이 이걸 취소하기 전까지는 정지가 안 되는 거죠. 정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 4번 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맞고요. 5번. 근데 이 구제명령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된 거죠. 그때는 이거를 이자 붙여가지고 반환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해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해고가 무효가 되게 되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은 통상 임금을 국한된다? 아니에요.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임금으로 국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이 다 부당해고한 동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 임금으로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이 이제 역시 중요한 최근 판례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에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이런 구조인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있어요. 구제 신청. 했는데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이 판정을 내리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기간 만료. 요때 이제 판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면
기간이 끝났으니까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제이익이 없으면은 이걸 판정하지 않고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본안 판단도 하지 않고 아예 각하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각하를 했습니다. 왜 각하했냐면은 이미 원직 복직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기간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원직에 복직을 시키세요. 이 명령을 내릴 실익이 없다는 거야. 실익이 없으니까 이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 따라서 기각 아니고 각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아니 기간이 끝났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임금에 대해서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원직 복직 못하더라도 임금은 이게 부당해고가 되면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에 대한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임금에 대한 이익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걸 법을 판결을 바꿔서 설사 기간이 끝나고 정년이 도래가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역시 임금에 대한 이익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판례의 중요한 내용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고 정년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구제 신청의 이익은 살아있다.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판례 시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어요. 3번. 중요한 게 이제 입증책임이죠. 입증책임은 부당해고는 이게 정당합니다. 이걸 사용자 입증해야 되고요. 부당 노동행위는 이게 부당한 노동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근로자나 노조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증책임이 다르죠. 부당해고에는 이게 정당합니다.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부당 노동행위는 근로자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4번. 4번이 이제 이런 거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판정이 원직에 복직을 시키시고 소급임금을 지급하세요. 이렇게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나는 원직 복직을 원치 않아요. 이게요. 근로자가 원치 않을 때는 그냥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시고 끝내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원직 복직을 빼고 그냥 금품을 지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가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치 않을 때는 그런 명령도 가능하다. 그게 4번이에요. 자, 5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 벌칙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4번은 왜 틀렸죠? 4번이 틀린 이유는 근로자가 원치 않아야 돼요. 사용자가 원치 않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명령이 가능한 겁니다. 자, 5번은 벌칙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23조 1항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제명령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되어 있는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때 벌칙이 있는 거죠. 23조 1항 자체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4번 여성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출산휴가는 이제 90일인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120일이죠. 본 문제는요. 90일인 경우에는 60일은 유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120일인 경우에는요. 똑같이 비율은 똑같아요. 75일까지가 유급, 나머지는 이제 무급,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은 왜 틀렸냐면 요거는 이제 돈 문제가 아니고 출산휴가의 기간 문제인데 이게 90일의 출산휴가인 경우에는 45일 이상, 절반 이상을 산 후에 확보를 해야 되고요. 120일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죠. 60일 이상을 산 후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 75일이 아니고 75일은 이제 유급 기간을 오해한 겁니다. 120일인 경우에는 산 후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렸고요. 2번 야간근로 그러니까 임신 중의 여성은 연장근로 안 됩니다. 연장근로 금지하고 있고요. 야간과 휴일근로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 장관이 인가하게 되면 그때 예외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해요. 그런데 임신 중의 여성의 동의가 아니고 이때는 명시적 청구가 필요합니다. 명시적 청구, 노동부 장관의 인가 이러면은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자, 3번 출산 후에 5개월이 된 근로자 탄력시간 제도는 출산 후에 5개월이 된 35세 여성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이제 탄력적 시간제도는 출산 후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출산 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 아닌 거죠.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대한 문제는 월 1일에 유급 생육아를 줘야 된다.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요거는 이 생료가 있는데 유급이 아닙니다. 무급의 생료가로 지금 바뀌어 있죠. 그래서 무급 생료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5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으로자 청구하게 되면 1일 이후에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된다. 이게 맞죠, 그죠? 생후 1년이 안 된 유아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근로자가 청구하게 되면 하루 2번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 요게 이제 옳은 것이 되겠죠.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근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속으로자죠. 연속으로자는 선택도 안 되고 타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연속으로자는 선택, 탄력 다 안 되는 것으로, 임신 중의 근로자는 선택은 되지만 탄력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2번 19세 미만. 이제 19세가 아니고 18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는 19세지만 연속근로자들은 18세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18세가 안 되는 근로자들은 부모, 친권자 혹은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춰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8세 상이 되면은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개인의 힘으로 그냥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를 좀 꽈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15세 미만인자에게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원래는 18세 이상 15세 13세 이런 경우에 18세 이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이게 본인이 원래는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고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나이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세가 안 되는 분들, 자, 여러분들은 원래 일을 못 합니다. 원래 일을 못 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취직 인허증을 발행했다. 자, 취직인허증을 발행한 경우에 취직인허증에 대해서 이게 있는 경우에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 노동부 장관이 이걸 발행하는 구조인데 취직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의무교육기관입니다. 의무교육기관을 짓기 위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게 학교장도 이제 필요하고요. 서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이제 연속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죠. 하루 7시간, 한 주에 35시간. 법정근로시간 다는 겁니다. 8시간 40시간이 아니고 7시간 35시간. 연장근로도 하루에 1시간까지만, 한 주에 5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연장근로의 시간 제한도 따르게 두고 있는 겁니다. 자, 4번이 맞죠, 그죠? 5번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는 개별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네요. 그죠? 갑자기 빨리 여러분이 또 이 문제풀이 해설을 볼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갑자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기간제법이죠.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래 기간제법에서 기간제로자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제로자는 이제 쭉 이어서 하건 반복갱신하건 2년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년을 초과했어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근로자 신분은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원래 기간제 근로자인데 2년을 초과해서 이 근로자가 사용하게 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 맞죠? 4번 근데 우리 회사에서 무기계약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 혹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이미 있어요. 그때는 이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고용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자,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기간제 근로자들도 만약에 기간 끝나기 전에 해고했다. 뭐 당연히 해고에 대한 제한 조항을 적용합니다.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 뭐 해고에 대한 예고,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 해고에 대한 금지 기간 다 인정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7번 파견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식품접객업, 숙박업, 뭐 이런 결혼 중개업 이런 업종은 겸업이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업종은 파견 사업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이제 그 남용의 소지가 있다라 봐서 이 파견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파견 사업은 명의대여 금지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명의대여 할 수 없어요. 3번 쟁의기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을 새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파견 근로자야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쟁의를 하고 있으면 쟁의기간 동안에 업무가 중지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중지가 되고 있는 기간에 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 근로자를 보내는 것, 이것들은 쟁의행위권을 침해하는 행위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지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해고를 했어요.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 이게 정리해고 난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2년이에요. 2년의 기간 동안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2년 기간 동안에 파견 근로자 사용이 금지가 되는데, 야, 이게 너무 길다. 우리 회사가 볼 때는. 그때 만약에 노조가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동의하면은 이게 2년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나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이 동의가 있으면은 6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틀렸죠, 그죠? 5번이 정답. 자, 18번은 산업법은 워낙 그 개정이 전면됐기 때문에 뭐 복잡해요. 복잡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고객의 그 폭언, 즉 감정 노동자에 대한 조항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지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 이 법에서는 고객 응대 근로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사업주는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서 뭐 이 근로자가 아주 고객의 폭언, 폭행 때문에 뭐 신체 장애가 있거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재량조항이 아니고요. 의무조항이에요.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할 수 있다의 조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게 되면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주르고 있다는 거. 기억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합니다. 해야 된다. 이게 뭐 고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건강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런 현장 의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의 전환 등의 이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자, 디귿. 이제 건강장애가 발생했어요. 응대 근로자가. 그럼 이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이제 일시적으로 업무를 좀 중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다. 디귿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그럼 고객 응대 근로자가 난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업무를 중단 일시적으로 할게요. 라고 했다고 해서 이 근로자를 해고한다? 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를 요걸 이유로 해서 해고하게 되면 이걸 범죄로 보는 겁니다. 고객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걸 요구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아니 감수해야지라고 하면서 해고한다. 이걸 해고하게 되면 자, 이게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니고요. 범죄행위로 보는 겁니다. 형사처벌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디귿이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예,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사실은 뭐 상세히 안 듣더라도 지문으로 상세히 만들어 놨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8번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 남녀군 평등 보시게 되면 가족 돌봄에 대한 휴직이 있어요. 가족 돌봄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그런 질문입니다. 1번 대체력 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된다. 원래 가족 돌봄에 대한 휴직은 신청하면 허용을 해야 됩니다. 허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체력 증이 불가능하다 그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거죠. 허용해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합니다. 90일로 하고 이제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단지 분할 사용할 때는 1회 기간이 30일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이 맞죠?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돌봄 휴직 기간은 이게 퇴직금 산정할 때 근속기간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만약에 뭐 90일로 했으면 90일 동안은 근속기간인 겁니다. 단지 이 기간은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는 제외가 돼요. 이 기간에 3개월 동안에 이걸 포함시키게 되면 평균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제외한다. 예, 맞아요. 만약에 사업주가 이런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20번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상시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업장이에요. 이거 만약에 한 명 이상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0.75명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0.7이 나오게 되면은 한 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냥 모든 사업장, 내가 보통은 혼자 근무하는데 오늘만 한 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가 한 명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적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구조가 최저임금법이에요. 자, 1번 이제 틀렸고, 2번 원래 이제 최저임금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까지의 수습 기간은 90%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단순한 노무를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이것도 안 됩니다. 이 경우도 3개월 동안은 100%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노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년의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빼고서는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까지는 90%의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자, 이번 맞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이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위원 9명, 사용자 대표하는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거 심의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게 이걸 넘깁니다. 노동장관에게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넘기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결정하고 고시하는 거 정도인데, 재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장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5번은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산정하는 그런 그 기준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걸 고려해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어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보통 이제 이 사업은 최저임금 얼마, 이 사업은 얼마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1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보통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구분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그냥 개인이 연금에 가입하는 구조거든요. 원래 이게 퇴직연금제도가 아닌데 만약에 근로자 수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형으로 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1번.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네, 이거 맞아요. 뭔 말이냐면, 이 근로자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했을 경우에 내가 일시금 수령 받습니다. 일시금 수령 받을 때 일시금 수령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받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그 다음에 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그때 이 근로자가 나는 조금 더 연금을 붓고 싶다. 이 퇴직연금을. 그때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설정해서 조금 더 추가 불입하는 것. 이것들은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2번, 3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확정급여형 안 해요. 이건 확정기여형이죠. 기여. 확정 내가 얼마의 돈을 납부하면은 뭐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확정기여형인데 확정기여형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게 되면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DB형, DC형을 이게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에 도입하게 되면은 이게 연금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요. 연금사업자 입장에서도 별로 뭐 이게 수수료도 별로 안 나오고 힘든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게 되면은 10인 안 되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겠죠. 예,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22번 차당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당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당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미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1번 맞고요. 2번 차당금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이게 도산했을 경우에 받는 일반 차당금, 그 다음에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 받는 어떤 소액차당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세요, 체불임금을 지급하세요 이런 결정이 있으면은 이 차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액차당금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맞고요. 3번 그런데 일반 차당금이 더 큽니다. 소액차당금은 좀 작고요. 그래서 이게 소액차당금을 지급받게 되면은 그걸 공제하고
하고서 남아있는 일반 체당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예, 맞아요. 4번, 그러면 체당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건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이 체당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로 3개월분의 임금, 두 번째로 3년간의 퇴직급여, 세 번째로 휴업수당 3개월분의, 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출산휴가급여예요.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 범위에 포함을 시켜놨다. 이런 것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이제 틀렸죠. 자, 5번은 이제 소액체당금에 대한 어떤 그 지급 절차입니다. 절차형이니까 밑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유료 지급소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항상 유료 지급 소개할 때는 유료 같은 경우에는 등록으로 하시면 되고요. 무료는 신고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 소개사업은 시장군수청장 이렇게 되어 있고 국외는 노동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칭하게 되면 충분히 지급 소개 사업에 대한 요건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국내니까 시장군수청장, 유료니까 등록이죠. 맞아요. 2번 국외니까 노동부 장관, 유료니까 등록. 맞죠? 그죠? 3번 유료 지급 소개 받았을 때 유료에 대한 것들은 너무 과하게 이걸 착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고급 전문 인력으로 소개한다. 그때는 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본 내용을 이해하시고요. 자, 4번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려져 그죠?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받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나이가 어린 연소로자들은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예,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외국인에 대한 법입니다. 외국인은 이게 들어오게 채용되게 되면은 내국인 일자리를 좀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반드시 먼저 내국인에 대한 구인 신청을 먼저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맞고 2번 이제 취업 활동은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범위까지. 여기 3번이에요. 그러니까 3+입니다. 3+2. 3년까지 할 수 있고, 3번, 이제 1회 안정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근로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 다른 사업장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은 출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기간은 끝났는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업장에 대한 그러면은 출국하도록 그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맞고요. 5번 5번은 이제 출국만기 보험 신탁으로 해서 요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출국일 이제 퇴직금 같은 거죠. 퇴직금을 출국만기보험을 출국만기보험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급하는 거냐? 14일 이내 지급해야 돼요. 자, 이게 14일 이내 지급하는 구조긴 한데 어떤 구조인가 하면 출국한 때부터 14일입니다. 출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출국일 이후에 신청합니다. 그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일 기억하시고요. 이게 출국한 때부터 14일이다. 그런데 이게 출국일 이후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선택적인 복지제도. 이거 카페테리아식의 복지제도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근로복지기본법은 기업 복지가 있고 근로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복지가 있습니다. 공공에 대한 복지와 기업 복지가 있고, 뭐 기업 복지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주제도, 그 다음에 이제 사내 근로복지 기금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복지제도 중에 하나가 카페테리아식의 선택적인 복지제도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다 웬만해서 노력조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조항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1번은 선택복지제도에 대한 정의 조항으로 보시면 되고, 2번 실시해야 된다? 아니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시할 수 있다죠. 실시할 수 있다. 자, 3번은 이제 이런 제도를 설정할 때는 수혜순을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급이라든지 근속연수, 부양한 가족을 고려해서 수혜순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하시고요. 4번, 이 제도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업 하는데 이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5번, 이게 기본적인 생활 항목하고 개인적인 추가 선택 항목을 균형감 있게 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동법 1 첫 번째 모의고사는 해당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